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팔라우의 과감한 결단. 2. 확장된 제주도. 3. 중국의 영토 확장 음모는 실패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의 영토 확장 음모는 매우 악랄합니다. 그들은 인근 국가의 영토와 자원을 탐욕스럽게 차지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적인 압력과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제적인 협약과 규제를 무시하며 이러한 행동은 지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악랄한 음모에 대해 경계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 이 국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요. 바로 한국으로 편입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팔라우를 제주도 부속도서로 편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이에 태평양 섬나라를 사들이며 영향력을 확대하던 중국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에게 나라를 넘기면서 팔라우는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인데요. 기지를 발휘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생존을 위해 한국을 선택한 팔라우의 결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린 더 기다릴 수 없다. 제26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 자리한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발밑으로 차오르는 물을 보고도 한 남자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금방이라도 차오른 물은 이내 남자의 허벅지까지 올라왔죠. 남태평양 가운데에 위치한 섬나라 투발루. 외무장관인 사이먼 코펜은 간곡한 목소리로 다른 이들에게 나라의 생존을 부탁했는데요. 투발루는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섬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가 처한 절실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물이 차오르고 있는 곳에서 연설을 한 것이죠. 실제로 그가 서 있는 곳은 몇 년 전만 해도 마른 땅이었지만 차오른 물 때문에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실 투발루만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 6만 명의 섬나라 마셜 제도는 기후 위기로 인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기 어려운 땅이 되었습니다. 솟아오르는 바닷물로 농사 짓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죠. 심각한 사태에 직면한 이들은 국가 차원의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티나스테지 마셜 제도, 환경특사는 지금 상황은 웃어넘길 때는 지났고 앞으로 몇 년 뒤면 태평양 섬나라들만 아니라 미국도 감당해야 할 현실이며 온도를 낮추는데 나라들이 기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팔라우 역시 심각한 고민에 빠진 국가인데요. 1993년 미국과 체결한 자유연합 협정 COFA에 따라 약 50년 동안 국방과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는 국가로 사람은 물론이고 물자도 부족한 국가입니다. 대통령 중심의 공화제로 현재 대통령 자리에 있는 수란께 휩쓸려 팔라우 대통령은 조만간 가라앉을 팔라우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는 여러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라의 위기를 얘기하며 차라리 우리를 향해 폭격을 날리길 바란다고 말하며 선진국들이 기후 변화에 많은 액수를 투자하길 요청했죠. 그것과 별개로 팔라우는 생존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요. 고심 끝에 팔라우가 시도한 것은 인공섬 건설입니다.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팔라우 주변에 콘크리트와 모래를 부어 보다 튼튼한 섬을 만들자는 계획이었죠. 중국이 현재 스트래틀리 군도에 여러 자재를 부어 인공섬을 만드는 것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비용도 많이 소모될 뿐더러 섬 전체의 자연 환경과 유산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디어여서 실천에 옮기진 않았죠.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던 팔라우. 고민을 거듭하던 수란께 대통령에게 검은 손길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게 땅을 양보하면 살 길을 알려주겠다는 제안이었죠. 중국은 현재 태평양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이 유럽으로 향하는 동안 중국은 남몰래 영역을 넓히고 있었던 것이죠. 존 아퀄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태평양 일대 지역을 장악, 군사기지는 물론이고 각종 물자를 보관하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사령관은 현재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 3개 섬을 군사화했고 대한 및 대공 미사일, 레이저와 전투기 등 무장의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이는 중국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 행위라 규정했죠. 이전부터 남중국해에 중국이 군사기지를 짓고 중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정찰 위성을 통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으나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군이 위성사진 증거까지 제시하며 중국의 섬기지화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것인데요. 구체적인 군사기지 지역까지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미스치프, 수비,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 3곳. 이곳에 있는 무기들은
다른 곳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무기들이라며 군사 인프라 시설까지 지어지면 태평양 전역을 위협할 것이라 지적했죠. 아컬리노 사령관은 기자들에게 실제 섬 상태를 보여주고자 기자들을 미 해군 초계기 PAJ 포세이돈에 태운 뒤 중국이 군사기지를 짓고 있는 곳들을 순회했는데요. 미 해군 초계기가 이들 암초 주변의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라디오 메시지를 포세이돈에 보내며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이 있으며 다른 국가의 전투기가 침범하는 것은 영해 침범이라고 규정, 미국 전투기들을 향해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죠. 미국이 초계기는 물론이고 강경한 메시지까지 보냈지만 중국의 야욕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솔로몬제도 사이 안보협정 초안을 체결하며 진출에 더 힘을 쏟고 있죠. 외교부 장관 서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것도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70만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나라 솔로몬제도는 오커스 오쿠스 동맹을 맺고 있는 호주와 매우 근접한 지역으로 호주와 밀접한 사이를 유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솔로몬제도가 호주와 거리를 두었죠. 그 원인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차이나만이를 앞세우며 솔로몬제도에 엄청난 지원을 약속한 중국은 솔로몬제도 공략에 힘을 실었습니다. 바로 중국군이 안전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는 군사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솔로몬제도는 대만과 30년 넘게 수교를 이어올 정도로 반중 정서가 강한 국가였습니다. 중국의 침탈을 태평양 국가들이 힘을 모아 대항해야 한다고 할 정도였죠. 그러나 이런 흐름이 바뀐 것은 소가바레 총리가 집권한 이유였습니다. 새롭게 솔로몬제도를 통치하던 소가바레 총리는 돌연 2019년부터 대만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과 손을 잡겠다고 선언. 중국 투자를 유치해 솔로몬제도를 부흥시키겠다고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뒤늦게 중국의 남태평양 침략 야욕을 눈치채고 솔로몬제도에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등 다급하게 태평양 군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나섰죠. 외신들은 섬쇼핑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중국의 진출을 심상치 않게 바라봤습니다. 팔라우 역시 돈을 앞세운 중국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팔라우는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중국의 은밀한 제안을 거부하고 중국과 맞서겠다고 선언.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이어 팔라우는 뜻밖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바로 한국에 자신의 땅을 넘기겠다고 말하며 팔라우를 제주도의 부속도서로 편입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머지않아 찾아올 파국에 대비해 한국의 미래를 의탁한 것이죠. 팔라우 주민들 역시 한국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말하며 물이 잠겼을 경우 한국으로 이주할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팔라우인들이 한국을 신용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국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남양군도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팔라우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왔습니다. 시설 정비는 물론이고 일본군 기지를 짓는데 한국인들이 동원되었죠. 팔라우 코로르시 동쪽에 지어진 아이고 브리지는 이를 알 수 있는 흔적으로 일제에 의해 끌려간 한국인 노동자들이 고통에 차 아이고 신음소리를 낸 것에 원주민들이 이 다리에 아이고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미국과의 전쟁을 벌이던 일제는 폐색이 짙어지자 팔라우에 있는 일본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한국 노동자들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은 팔라우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죠. 팔라우에 정착한 한국인들은 척박한 땅에서 불을 일구고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라우 곳곳에 흩어진 한국인들은 팔라우에서 빠지면 안 될 정도로 팔라우 경제를 지탱하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렇기에 한국인의 입김이 센 팔라우가 한국의 친근감을 드러내며 최종적으로 섬이 가라앉은 이후에도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한 것입니다. 현 팔라우 대통령 역시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거부감 없이 한국 편입을 허락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국가를 돈으로 사려던 중국은 뜻밖의 저항에 부딪혀 태평양 전체를 중국의 영향 아래에 두려던 계획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본의 아니게 방해를 한 것인 셈인데요. 경제 영토는 물론이고 실제 영토까지 점점 확장하는 대한민국. 최근 한국 무기가 세간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들이 한국과의 기술력 차이를 느끼고 현재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5일 경남 사천 제3훈련 비행단에서 KF-21CJ 3호기가 오후 1시부터 오후 1시 38분까지 하늘을 누볐습니다. 3호기 시험 비행에서는 공군 52전 투비행대 소속 이진욱 중령이 운전대를 잡았으며 최고 속도와 고도는 2차 때와 비슷한 200노트 시속 370km,
15,000피트 약 4,600m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CJ-3호기는 지난 1호기 시험 비행 때와 달리 비행 중 랜딩 기어를 내린 채로 날았는데요. 앞으로 1호기와 동일하게 초기 비행 건전성 시험을 시작으로 고도 및 속도, 기동 능력 등 각 분야 영역 확장 시험과 각 궤동의 성능 시험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KF-21 보람의 사업은 첫 삽을 뜬 이후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를 안겨다 주었는데요. 역시나 가장 주요했던 문제는 한국 정부가 60%, 한국 기업, 한국항공우주카이 등이 2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의 자금을 투자해 개발하기로 정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일부 분납금 지불만 진행한 후 전염병 때문에 자국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한국에 파견한 기술진 또한 철수시켰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현재도 진행 중이죠. 이뿐만 아니라 카이 신임 사장 보람의 개발 실무 총괄 해임과 홍보물 외산 게임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 등의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KF-21 사업에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표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CJ-3호기의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성공했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까지 이뤄냈으며 바로 얼마 전에는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까지 성공하면서 전반적인 방산 분야에서 한국은 현재 두각을 나타내며 수많은 외신들과 군사 전문가들을 놀래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놀란 건 역시나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이런 성장에 일본인들은 돈이 없어 무기를 사지도 못하는 나라였던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차, 자주포, 미사일, 항공기, 심지어 달 탐사, 우주 발사체 등을 만들어 내면 우주 산업까지 이뤄낼 수 있는 건가? 놀라지 않으려 해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꽤 대단한 나라인 것 같다는 감정을 숨길 수 없을 것만 같다라는 반응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최근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말하며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려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일본인은 공동 무기 개발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결국에 남는 건 영국뿐일 것이라고 말하며 상당히 현재 일본의 전투기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은 동맹국 미국이 아니라 영국의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연히 수많은 외신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사자 안보 동맹인 쿼드를 주창한 나라이자 영국과 함께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일본이 더 이상 미국산 전투기 수입이나 미국과의 공동 개발 대신 다른 유럽과 손을 잡고 미래 전투기 개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맷은 지난달 9일 전후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 대규모 무기 프로젝트를 다른 국가와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은 미국과의 개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다른 나라를 물색했고 뜻과 일정이 맞는 영국, 이탈리아와 합작하게 됐다고 말했지만 디플로맷은 일본이 미국의 5세대 전투기인 F-35를 넘어서는 새 전투기를 개발하는 동시에 비용과 리스크를 낮추기를 원한다고 하며 개발 과정에서 동등한 대우를 밝히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의 최측근 동맹국이기는 하지만 어딘가 이끌려가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하지만 영국과 이탈리아와는 외교 및 군사 분야에서 대등한 관계로 기술 확보 및 향후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기술의 주도권을 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개발 완료 후 일본이 아시아에서 판매를 하고 유럽에서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담당하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건 역시 일본의 감춰진 속셈이죠. 그런데 이 같은 공동 개발 사업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역시나 수익이 뒷받침되어 줘야 하고 그만큼 투자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 등이 받쳐줘야 합니다. 물론 일본, 영국, 이탈리아 세 나라는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부자나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 현재 경제력이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최근 2021년 일본의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이 39,803달러 한화 약 5,100만원으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1위를 차지했다고 일본게이자의 신문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39,984달러에서 181달러 줄어들었으며 순위 역시
19위에서 20위로 한 단계 하락한 모습입니다. 고도 시기 1기 경제 재생 담당상은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기업이 투자와 임금을 억제하고 개인이 소비를 줄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락 배경에 대해 설명했죠. 또한 일본은 20년을 넘어서 30년 가까이 경제가 하락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일본 내부적으로도 이번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하는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이 엎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이 공동 개발 사업에 대해 한번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요. 현재 영국 공군과 독일의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타이푼은 과거 영국과 서부, 프랑스가 목표로 했던 전투기 사업인데 1981년 3월에 계획이 무산됐고 그 계획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최종적으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 타이푼이며 프랑스는 결국 단독으로 라파를 개발하였습니다. 공동 개발의 경우 처음에는 기술을 함께 개발 및 공유하기도 하고 개발비도 함께 내놓는 것으로 개발의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을 보이긴 합니다. 적어도 겉으로 말이죠. 그러나 운용요구 및 개발 스케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던가 만들어진 기체의 성능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해서 개발이 공중분해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7월 전자장비 메이커 레오나르도 UK와 미쓰비시 전기는 차기 전투기와 템페스트용으로 최신 전자센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 분담금 등에서 합의하고 다음 스텝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같은 달 영국의 국방장관이 5년 이내에 템프스트를 도입한 기술 입증기의 비행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해 심신의 비행을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하지만 현재 일본은 장비품을 빨리 결정해달라고 영국 측으로부터 재촉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두 국가 간의 공동 개발을 하는 차기 전투기는 영국 롤스로이스와 일본의 IHI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최신 엔진을 탑재할 예정인데 과연 이 개발이 기체 자체의 개발 스케줄과 함께 진행될 수 있을지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은 유럽에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수출을 노릴 수 있지만 일본은 해외로 무기를 판매한 경험이 여전히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은 영국의 하위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일본 네티즌들이 우려를 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일본인들 중에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일본의 기술력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심지어 판매를 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다. 그러니 지난번 미국에 이끌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영국에 이끌려 결국 줄줄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인들의 말처럼 과거 일본은 F-2 전투기를 통해 국산화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기술력 한계에 부딪혀 미국의 손을 내밀었고 둘이 함께 공동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F-2 전투기는 일본 항공자위대에서 운용 중이던 다목적 전투기인 기존의 미쓰비시 F-2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인 FSX 계획하에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개발 전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인 기종인데요. 주로 국산화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논쟁의 물씨를 짚었고 일본 기술력의 한계와 정치, 외교적 배려 및 압력으로 결국은 미국과 공동 개발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완전한 국산화에 실패하였습니다. 1988년 전후 1세대 자국산 전투기 미쓰비시 F-2 지원기에 내부 연한이 다 되어가자 항공자위대와 일본 정부는 조속히 후속 기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항공자위대는 FA-18급 기종을 요구했지만 10년 후에나 획득할 수 있다며 국산화하자는 사람들의 반발을 사양안했습니다. 또 설계 시작도 안 된 기종에 혈세를 쏟아부을 것이냐는 일선 부대와 예산을 책정하는 대장성 등의 반발 역시 상당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장성은 개발에 1650억 엔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FA-18급 전투기는 무려 4배에 가까운 6천억 엔이 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그야말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무기들의 개조안도 제시되었지만 예상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리자 결국 해당 안이 폐기되며 F-14의 집도입까지 거론되었죠. 최종적으로 독자 개발 혹은 F-16을 기반으로 개발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남게 됐으며 결국은 경제 및 정치적 판단하에 미국과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남았지만 방위산업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압도했고 F-2 모델이 탄생했죠. 게다가 실전 배치에 있어 10년 이상 지난 지금 밝혀진 자료를 보면 순국산화했다면 요구 기간 내에 개발 완료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 양측이 제시한 안은
설계에 손도 안 댄 개념 안에 불과했으며 엔진은 처음부터 국산화를 포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미국과의 공동 개발은 일본 내에서도 어쩔 수 없이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말이 흘러나오죠. 하지만 현재 이 FE 모델은 여러 사고 사례를 낳으며 안정감에 있어서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조종 중 조종간이 빠지고 조종사의 노력으로 스틱을 눌러진 채로 착륙에 성공하는가 하면 창정비 후 미쓰비시 공장에서 테스트 비행을 위해 이륙 중 추락해 대파됐습니다. 이때 원인은 정비 중 조종계통 배선을 반대로 꽂힌 것이라죠. 이 밖에도 정비 중 뒤쪽 기어가 갑자기 수납되며 기체가 주저앉기도 했고 착륙을 지원하는 드래그 슈트 모드를 비행 중에 분실했고 오른쪽 주익하면 패널이 비행 중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때문에 일본인들의 경우 결국 일본이 자체 개발하지 못한 건 기술력 부족이고 공동 개발 역시 기술이 없어 주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이번 신형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인들은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KF-21 보라매를 3차 시험대에 올렸고 비행에 멋지게 성공했으며 이대로라면 곧 양산에 들어가 한국 공군의 실전 배치함과 동시에 세계 판매까지 이뤄질 수 있어 전방위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이 더 발전한다는 것에 충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인들은 한국의 무기 산업은 이제 전투기 분야로도 확대되어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것 같다. 한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일본은 계속 실패만 하고 이번에도 또 실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점이 너무 부끄럽고 한국이 너무 부럽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한국산 무기는 싸니까 팔리는 것뿐 이라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KF-21 사업 성공 및 잘 팔리는 한국 방산을 본